반갑습니다. 김영문의 장자미학 편력기 그 3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득지자연, 즉 자연을 터득해야 한다 하는 화론의 의미를 추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인물화가 중심이었는데 위진남북조 시대를 거치면서 이른바 현학의 영향을 받아 산수화가 그만 중국의 전 화단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북송시대부터 시작하여 의식상이나 작품상에서 수묵산수화가 단연 중국 회화에 있어 주류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회화사의 흐름은 일단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산수화의 기교는 장기적인 숙성 과정을 거쳤는데 당나라 말기 이후 시대였던 오대조에 이르자 완숙되었으니 북송은 그러한 성숙된 기교의 수확기였다. 둘째, 당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회화는 정치권으로부터 많은 영향과 혜택을 받았으나 이후에는 계속되는 전란을 겪게 되면서 그림에 대한 황제의 흥치가 감소되고 저하되었다. 따라서 산수화는 아예 정치적 영향권에서 훌훌 벗어나 혼탁한 세속에서 벗어나리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들을 통해 나름대로 완성될 수가 있었다. 이를테면 형호, 관동, 동은, 거연, 이성, 범관 등이 그러한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정치와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자연에 기특한 바가 더욱 깊어졌고 그들이 산수화에서 표현하려는 의경 또한 더욱 깊어졌으며 형식이 더 한층 완비되었다. 셋째, 북송의 문인들이 당나라 문인들과 달랐던 점은 고대의 험난한 변란을 겪으면서 철저하게 스승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도제식이란 문제의식도 소멸되어 평민으로부터도 많은 문인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대개 청남 기풍에 젖어들었는데 그 내용은 한마디로 장자의 사상을 뒤따르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 채색화를 대신하는 수묵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이를테면 소식 황정전을 위시해서 허다한 문인들이 현실을 초월하는 심령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산수나 묵죽과 같은 그림에 의탁하여 그러한 자연 정물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정을 기탁하도록 만들었다. 다른 한편 그 무렵 득병기의 잦은 전란에 의해 많은 명화들이 소실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전에 본인의 눈으로 직접 감상까지 하였으나 사라져버린 그림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서 본인이 직접 목격했던 58사람의 그림을 품평하여 세 권의 책으로 남긴 이가 있었으니 그가 곧 황휴복이었고 그의 저서가 저 유명한 입주명화록이었습니다. 북송 초기의 인물이었던 황휴복은 758년 당나라 건넌 영간부터 963년 북송 건넌 영간까지 약 200여 년간의 성도였던 사천성에 입주해서 활약했던 화가 58명을 우열에 따라 일격, 신격, 묘격, 능격이라는 사품으로 나누어 각기 약전과 함께 그들의 그림에 논평을 가했습니다. 그 입주명화론에는 이전이라는 사람의 서문이 실렸고 권말에는 사천성인 촉의 화적, 즉 그림의 흔적에 관한 기술과 과거지간 사람의 호시 정화기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촉지방에 속하는 입주에 살았던 화가 황휴복은 서기 994년에 이순이란 자가 가보년에 반란을 일으키며 성도를 공격하여 함락하고 자칭 초강이라 자처했던 그 전란에 의해서 고찰 등에 보존되었던 200여 점의 그림들이 소실된 사건을 직접 목격했던 것입니다. 문헌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자면 입주명화록에 대한 몇 가지 미심쩍음이 있기도 한 모양인데 정작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고정에 대한 탐구 등은 아니랍니다. 이를테면 이전까지는 화품을 능격, 묘격, 신격 등 삼품으로 나누었는데 황유복이 필히 일격이란 가장 짝을 하기 어렵다 하여 역사상 처음으로 일격이란 화품을 더했다는 사실에 주목을 한번 해보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한 그 화품이 후대의 화단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황유복보다 100여 년 전에 살았던 장언원도 역대 명화계에서 일품이란 화품을 상징하긴 했으나 황유복은 외진 지역인 촉에 살았기에 그의 영향을 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먼저 북송의 문인이며 당송 8대가의 한 사람이며 소식의 아우가 되기도 했던 소철의 글을 참고해 보기로 합니다. 불교에 많은 애정을 지녔던 그는 여주 용흥사 수호화정기에서 황유복과 관련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서술했습니다. 내가 옛날 성도에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당나라 사람들의 유적들을 옛 불교의 거처에서 두루 돌아보았다. 지난날 촉의 노인으로 그림을 평하는 데 능한 사람이 말하기를 그림의 확격에는 4가지가 있는데 능격, 묘격, 신격, 일격이라 했다고 한다. 모든 능격은 묘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묘격은 신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고 신격은 일격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신격의 화가가 2사람이 있었으니 범경과 도석화의 명수인 조공우라는 사람이었다. 일격의 화가에 속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으니 손우가 바로 그 사람이다. 미의 글에서 지목한 신격에 해당되는 2사람과 일격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이름이 익주 명화록에 실린 기록과 일치되어 있으니 소철의 촉의 노인이라 지칭한 사람은 다름 아닌 황유복이었습니다. 황유복은 일격에 대해 분놀림이 간단하여도 모양이 갖추어지니 이는 자연을 터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자연을 터득하는 곳이 곧 편안한 일자 일이 된다 했으니 일이란 자연이며 자연이 곧 일이 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연은 도가에서 말하는 도적 자연에서의 그 자연이 됩니다. 황유복은 보다 구체적으로 일격에 대해 이런 서술을 했습니다. 그림의 일격은 짝을 하기가 가장 어렵다. 네모나 동그라미를 그릴 때 그림새와 곱자를 사용하면 치졸 하게 된다. 채색의 정성을 들이면 빛을 하게 된다. 붓질이 간단하면서 형상이 갖추어지는 것은 자연을 터득하여야 한다. 본을 따라 그려서 되는 일이 아니며 뜻을 벗어나서 나타나야 한다. 따라서 이를 가르쳐 일격이라 하는 것이다. 네모나 동그라미를 그리는데 그림새와 곱자를 써서 그리는 것을 치졸하다 하면 일격은 일상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림을 채색으로 그리는 것이 비천하다고 했으니 그림은 채색을 초월하고 소박하고 담체를 하거나 수묵의 뜻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뜻을 벗어나야 한다 하는 말은 허정한 심정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글짝을 그려내겠다는 뜻을 세운다고 글짝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란 뜻도 되겠죠. 황유복이 일적으로 평한 화가 손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손이는 동을 사람이다. 희종 황제가 의가를 몰아 촉에 썼을 때 스스로 경사로부터 촉으로 들어와 회계산이라는 호를 사용했다. 성정이 소탈하고 품은 뜻이 조연하였다. 비록 술을 좋아하였지만 이에 빠져들어 취하지는 않았다. 선성 및 도사들과 왕래가 잦았다. 왕개년에 응천사의 무지선사가 두 담장에는 탄석을 그리고 두 담장에는 용수를 그려줄 것을 청했다.
소각사의 휴몽 장로는 한 담장에는 부구 선생이 송석 묵죽을, 한 담장에는 윤주 고자사의 장성료가 그린 전성도를 그려줄 것을 정했다. 독수리나 개와 같은 것들은 서너 번 붓질을 하면 금방 완성되었다. 활시이나 도끼자루 같은 것들은 붓을 대기만 하여도 묘사가 되었고, 경계를 잡는 개척 따위를 사용하지 않아도 마치 먹물을 담겨놓은 것과 같이 빠르게 그려졌다. 그중 용이 물살을 가르고 세차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것은 천태만상이 마치 세차게 비등하는 것과 같았다. 송석, 즉 소나무와 바위 그리고 묵직은 필묵이 정묘하여 웅장한 기상은 어떤 사람도 그 모양을 기술할 수가 없었다. 하늘로부터 그 능력을 부여받지 않았거나 그 성정과 품격이 고일하지 않고서는 누가 과연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서너 벌의 붓질로 그림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간단한 분놀림인 필간으로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 됩니다. 필간이란 다시 간이한 것으로 번잡한 것이 깃들게 한다 하는 중국 미학의 기본을 잘 따랐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먹물을 따라 그린 것처럼 똑바르고 기세는 마치 비등한 것 같다는 표현은 형구를 말하며, 붓을 대기만 해도 묘사가 되었다는 표현은 곧 덕지자연, 즉 자연을 터득하며 됩니다. 명나라의 동기창은 화지에서 그림의 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화가는 신품을 지극한 뿌리로 삼아야 한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일품을 신품 위에 덧붙이고 말하기를 자연에서 벗어난 이후에 일이 된다고 했다. 이는 참으로 탁월한 이론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달점을 비호하려는 사람이 숨어드는 것이 두렵다. 사대부는 마땅히 솜씨의 능력이 공교를 다하고 곱고 아름다운 연비를 극진히 하고 난 연후의 조화를 스승의 벗으로 삼아야 한다. 왕유가 할 수 있고 난 후 왕협의 발묵을 하고 연구를 할 수 있고 난 후 미벌부자의 운산을 하여 이로써 전문 화사들의 입을 막을 수 있으며 그림을 아는 사람을 위해 함께 감상하도록 제공할 수가 있다. 동기창은 그림의 품격에서 신품 위에 일격을 설정한다는 이론은 탁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경계가 애매할 수 있으므로 자칫 잘못되면 엉터리 일품이 판을 칠지도 모른다는 염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술작품을 평가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겠죠. 나는 그림의 일격이란 그 개념 앞에서 늘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를 떠올리곤 합니다. 세한사무도 또는 사무도로 표기되기도 하는 세한도는 노래에 나오는 세한송백에서 따온 말로 고난을 만나도 절개를 굽히지 않는 군자의 덕을 송백에 비유한 뜻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유배되었던 김정희에게 역관인 이상적이 청나라 영경을 드나들며 스승인 김정희가 원하는 책들을 구해주곤 했는데, 김정희는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세한도 한 점을 그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희는 스승이 자기한테 시세의 변화가 무상함에도 전치 않는 정성을 다하는 이상적의 절개를 송백에다 비유했던 것입니다. 이상적이 다시 영경에 들어갈 때 그 세한도를 가져가서 장요손, 반정위, 장악진 등 그 당시 청나라에서 이름을 날리는 저명한 17명의 학자들 앞에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영경의 그 학자들은 그 세한도 앞에서 경이로움을 말로 표현하다 못해 저마다 붓을 들어 시나 산문으로 격찬을 하려 들었습니다. 그때 청나라 학자들이 평가한 세한도의 품격을 종합해 보면 바로 일격이란 품위에 해당되었습니다. 황유복이 말하는 일격 이하의 화품에 대한 해설은 대략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림에는 동물이나 식물이라는 성품의 유래가 있으며 형체는 하늘의 뜻과 짝을 한다.
산이 높낮이로 연결되고 강이 유유히 흐르는 것이나 잉어가 물속을 헤엄치는 것이나 새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고 있는 것에 이르기까지 형상이 삶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분평하여 능적이라 한다. 능할 능이란 정밀한 흐름이란 의미의 정능에서 온 것으로 능적이란 대상을 객관적으로 묘사하는 일에 중점을 둔 화법입니다. 이를테면 능적이란 형상을 곧이곧대로 그린다는 형사로서 서양의 사실주의 또는 자연주의 수법과 같은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화에서는 이렇듯 사실적인 수법은 최하위의 품계에 머물렀습니다. 사람을 그리는 데는 각각 본성이 있다. 필묵은 정묘하지만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장자에 나오는 백정 토정이 손을 잡으면서 칼날을 놀리는 것 같고 영장이 코를 잘라내면서 도끼를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마음으로부터 손으로 어부되어 현묘한 것을 곡진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묘격이라 한다. 능격에서 진일보한 것이 묘격인데 묘는 그렇게 되면서도 그렇게 되는 까닭을 모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능격은 기교에 마음을 두지만 묘격은 그 정숙함이 지극하여 기교라는 것을 잊는 것이니 마치 장자가 소의 포정을 등장시켜 소를 잡는 우화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득심 응수를 하게 되는 묘가 됩니다. 능격은 따를 만한 법이 있어 유법이라 말할 수가 있지만 묘격은 무법을 법으로 삼기 때문에 전수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도의 경지에 오른 묘격 이상의 품격을 지닌 작품이어야만 비로소 예술작품이라 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묘격 이상이 신격인데 신격이란 한마디로 전시를 할 수 있는 품격입니다. 무릇 그림이란 사물을 따라 형상을 그리는 것이다. 그 천부적인 기질이 높아 그의 상상과 기신신이 합하는 것이다. 뜻을 창조하여 형체를 그려내고 묘로서 권능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는 괴짝을 열었더니 신선으로 화하여 날아간 것이나 벽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를 신격이라 한다. 길도며 귀신신은 형이상학적 개념이므로 무한으로 통하고 신비로움으로도 통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격을 해설하면은 차라리 신비로운 고사가 인용되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묘격이 무법을 법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신격은 그 위의 품계에 해당되므로 이미 말로서는 그 경전을 해설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괴작을 열었더니 하는 중국 고사는 해설신의 권하교의 제21회 주에 의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고개진은 특히 단청을 좋아해서 당시에 절묘하였다. 일찍이 그림을 그려서 괴짝에 담아 이를 환연에게 주었다. 중요하고 환연이 괴짝을 열어서 그 그림을 끄집어내고 이를 처음과 같이 잘 봉하고 돌려주었다. 고개진은 봉한 것을 보니 처음과 같았지만 이미 그림은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말하기를 묘한 그림은 실력이 통하여 변화하여 사라지는 것이 마치 사람이 신선이 되어 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벽을 뚫고 하늘로 올라간이라는 고사는 역대 면허학이 권실 장성요조 이하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능에 있는 안락사에는 4마리의 백룡이 그려 있었는데 눈동자같이 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자면 눈동자를 찍으면 그들이 날아가 버린다고 했다. 사람들은 이를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여기고 억지로 눈동자를 찍어야 한다고 했다. 얼마 되지 않아서 천둥이 치면서 벽이 갈라지고 두 용은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격과 일격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림의 식격을 해설함에 있어서도 온통 신비감으로 일관했는데 과연 일격은 어떻게 해설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자면
작품에 있어서는 신적과 일적의 현적한 어떤 차이를 발견할 수는 없는 일이라 했습니다. 문제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의 품기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일적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물은 그 인품 또한 일적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도가에서는 최상의 인격적인 인물을 지인으로 삼았으니 일적에 해당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사람 또한 지인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어서 소유의 경지에서 논의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간추린 문인화의 역사를 한번 일별해 보겠습니다.